네, 그러면 박 의원께서 질문 이어가 주시죠. 예. 현 정부가 이전 정부와 그 가장 크게 달라진 그 여러 가지 그 대외적인 그 요구나 위협 또는 그런 상황이 아마도 경제 안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도 G7 회원국들이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게 뭐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아니라 이제 디리스킹이다. 뭐 이런 것을 갖다 강조하고 나왔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미국과 선진국 기업인들은 오히려 이제 중국 방문이 활발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디커플링이라는 기조로 가고 있는 줄 알았더니 또 보니까 조금 약간 다른 분위기를 갖다 지금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한국이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적절히 변화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우리는 오히려 너무 경직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지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외교부 장관 모시고 물으셔야 제대로 답변을 얻으시는데, 외교 정책에 관해서는 제가 여기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경제안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국가의 생존과도 관련되는 부분이다. 우리 경제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우방국과 그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결론이고, 또 걱정하신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선진국보다 우리가 너무 소극적이고 미연적으로 대응하는 거 아니냐, 외교 관계에 있어서 이런 말씀하시는데, 뭐 정부도 제가 큰 틀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 중국도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우선 경제 파트너다. 특히 경제 면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중국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늘 상호 존중, 호혜의 입장에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 중국을 대한다, 이렇게 하고, 중국하고의 관계는 저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지되고 또 필요할 경우 또 확대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코로나 와중에도 제가 작년 8월인가요? 중국의 그 경제 장관하고 한중 경제 장관 회의도 했고, 금년에도 뭐 여러 계제에 저희들이 보기도 합니다만, 최근에는 또 제가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나서 우리의 뜻,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뜻을 이야기하면서 한중 경제 장관회의가 금년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자 잘 준비하고 소통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한중 경제 장관회의 등을 통해서 중국과의 소통 채널을 계속 활발하게 열도록 그렇게 하고, 아마 우리 외교 당국도 큰 틀에서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뭐 그 부분에 관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중국과의 관계는 그렇지만 아무튼 그 미국과 중국 간에 상당히 그 경제 패권 갈등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이라고 이른바 불리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 때문에 전 세계 그 반도체, 뭐 배터리 이런 그 핵심 기술과 관련된 투자가 지금 미국 쪽으로 집중되고 좀 빨리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에 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면 반드시 꼭 그 걱정이 나오는 것이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가 전부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또 일자리가 그 양질의 일자리들도 그와 함께 빨려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국내에 더 이상 그 훌륭한 제조업 기반이라든지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 반도체 배터리 등에 관한 우리 선진국, 특히 미국 등에 대한 진출 문제는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거대 시장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취하고 있는 그 산업 정책, 경제 안보 정책의 틀 안에서 우리의 수출이나 이런 시장을 여는 기회를 10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미국에 진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 진출한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과 관련된 여러 산업들이, 연관된 산업들은 역시 국내에서 계속 그 기회가 같이 연계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하는 것을, 우리가 해외 투자를 하는 것을 꼭 그렇게만 볼 게 아니고, 오히려
나갈 때는 나가고 우리도 또 그런 중요 기업들, 첨단 산업 기술 그리고 또 괜찮은 기업들을 유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경제 환경, 기업 환경을 굉장히 경쟁력 있게 타국보다 더 좋게 자꾸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도 자꾸 나간다. 해외 기업들도 들어오지 않을 거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이렇게 활발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하고 척진다 그거는 전혀 아니다. 미국하고 관계를 강화하면서도 중국하고도 역시 우리가 국익을 위해서 식분 연다. 중국을 배제하거나 중국하고 등한시하고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에 우리가 있을 필요는 전혀 없다. 국익을 위해서 여러 경제, 안보,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저희 윤석열 정부가 그 한일 관계 개선에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고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부총리께서 이달 말에 열리는 한일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하실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7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 그동안에 이제 복잡한 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중단되어 있던 게 다시 재개되는 건데 지금 시점에서 일본과 경제 관계 회복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또 그리고 그와 관련해가지고 2015년에 이제 그 관계가 나빠지면서 종료가 됐던 한일 통화 스와프 문제가 이번에 혹시 그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중국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포함해서 일본도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입니다. 특히 일본은 이 기초 과학 기술 그리고 소부장 이런 데는 세계적인 수준에 있는 그런 선두 국가입니다. 일본하고 경제 협력을 강화할 경우에 우리의 산업 기술 그리고 일본의 소부장 그리고 기초 과학하고 같이 어우러지면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된다. 그리고 우리도 일본에 진출하고 일본의 이런 소부장 이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해서 대한민국의 여러 첨단 산업 분야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일 관계가 최근에 좋아짐에 따라서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국민들도 일본으로 많이 가시기도 하지만 일본에서 있는 일본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관광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옵니다. 양국 간의 인적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고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950편 그러니까 3월 달에 한 800편에서 항공기가 주당 5월 달에 약 950편까지 늘어났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반기 성수기에는 1000편까지 늘릴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는 최근에 또 일본이 조금 경제가 조금 나아지니까 이 일본하고 우리 성장 관계가 역전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도 하시는데 저는 일본 경제가 살아나면 역시 우리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선순환을 하면서 양국의 공동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일 재무장관 회의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제가 국제회의에서 재무장관을 수차례 만나고 공식적으로 대외 언론 노출되는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IMF 총회 때 지난 4월에 만나고 이번에 인천에서 열린 ADB 총회 때 재무장관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번 7월에 이번 6월 29일 30일 날짜 그런가요? 그때 한일 재무장관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양국 간의 경제 현안에 관해서 논의를 할 거고 협력 방안에 관해서 거기에는 양국 간의 금융 그리고 영내 금융 협력 등에 관해서도 논의를 할 겁니다. 질문하신 한일 통화수합 문제 2015년에 중단되었습니다만 통화수합 문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가급적 말씀 안 하셨지만 그 통화수합 논의하고 좀 좋은 결과 만들어 오라 그런 취지로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이 의미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총리님께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갖다가 지금 들어보고 있습니다. 앞서 논의한 이 공급망 제품 문제와도 좀 관련이 있을 텐데요. 이 수출과 무역 수지 문제입니다. 수출이 8개월째 그리고 무역 적자는 15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규모도 작년에 한 470, 80억 달러
올해 벌써 한 280억 달러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부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IT 반도체 불황, 대중 수출 부진 이런 영향이라고 하지만 이게 단순히 이렇게 일시적인 현상을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나타나는 아주 구조적인 문제 같은데 이런 문제를 좀 반전시킬 수 있는 효과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이제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를 챙기면서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을 보는 그것이 지표가 크게 보면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생과 관련된 부분인데 물가와 고용 지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경상수지, 그다음에 성장입니다. 아까 제가 모두 발언에 말씀드렸지만 물가, 고용은 상대적으로 OECD 국가 중에 굉장히 지금 양호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민생 관련 지표는 어느 정도 틀을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일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수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무역 적자가 커지고, 그러면은 이게 경상수지 적자가 커지면서 우리 외환 보유고가 점점 부족해지고 그러면 또 혹시 위기로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성장이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 걱정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제일 신경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요인이 없지는 않습니다. 무역 적자가 왜 생겼느냐? 아시다시피 기름값이 2배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똑같은 물량을 가져오더라도 우리가 2배 이상의 돈을 주고 원유를 도입합니다. 즉, 한 해 약 에너지 수입에 의해서 1,000억 불 정도를 지출하던 것을 지난해는 약 1,900억 불을 지출하게 됩니다. 900억 불이 그냥 해외로 나가는 겁니다. 그 900억 불만큼 적자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구조적인 요인이 크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악의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수출 감소, 무역 적자의 지속, 이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행스러운 거는 최근으로 들어올수록 이 무역 수지 적자 이제 폭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21억 불 지난 5월에 21억 불 적자로 이제 줄었고, 저희들이 아마 6월에는 그보다도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제 무역 수지 적자 폭도 조금 줄고, 물론 7, 8월에 계절적인 특성이 있는데 이것도 3, 4분기, 4, 4분기 지나면서 아마 이 반도체도 조금 살아나고, 그 다음에 에너지 가격이 조금은 폭등했을 때보다 조금씩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우러지면은 무역 적자 폭이 줄고, 경상수지도 아마 4월 달은 해외 배당 문제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송금 수요라서 늘 경상수지가 좋지는 않은 달입니다만, 경상수지가 아마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아마 거의 이 소폭 적자에 그치고, 이제 앞으로는 계속 5월 이후로는 계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역 적자 폭도 지금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또 하반기, 특히 4, 4분기 쪽으로 가면은 거기도 좀 흑자를 기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경기적인 요인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구조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반도체 편중한 거 아니냐. 그래서 수출 품목도 다변화해야 되겠다. 최근에 반도체가 흔히 말해서 좀 부진하니까 자동차가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고, 또 배터리, 조선, 방산 이런 데서 조금씩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품목도 이제 좀 더 다변화해야 되고, 지역도 중국 이런 일변도에서 중국을 벗어나서 이제 중국하고 베트남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인도네시아, 그리고 중동, 그리고 지금은 또 미국 경기가 좋아서 미국, 유럽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출 지역도 다변화해 나가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정부도 어떻게든지 이 수출 반등을 조기에 당기기 위해서 지금 한 30여 차례 지금 수출 지원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고 해서 그게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걱정하신 대로 구조적인 경쟁력이 높아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노력, 또 분목과 지역 다변화하는 노력 등등을 단기간 내에 달성은 안 되더라도 구조적으로 이걸 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일관성 있게 가져감으로써 이 경상수지, 그리고 이 수출을 통한 또 이 성장, 이 위축되는 부분을 다시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제가 자꾸 하반기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수출도 3, 4분기 또는 최소한 4, 4분기부터는 많은 좋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것이 여러 전망치를 기초로 한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네, 저 관련해서 이 무역 적자는 사실은 이렇게 우리 환율에도 영향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외환 위기를 겪어서 이 환율이 굉장히 민감한데, 그리고 이 한미 지금 금리 격차가 1.75 6대 7인데, 이게 뭐 물론 환율이라는 게 총량 지표이긴 하지만 그게 무역 적자나 이 한미 금리 격차가 이게 위기를 촉발시킬 수 있는 트리거로 잘 작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현재 1,300원대 이게 적정 수준이라고 좀 보시는지, 아니면 그리고 이게 고환율이라고 하면 이렇게 방치됐을 때 여러 가지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한 어떤 대비책 그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수출 무역 적자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바로 그걸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돈 버는 게 점점 적어지고 밖으로 나가는 돈이 많아지고 그러면 외환이 부족하고, 그것이 우리가 트라우마처럼 있는 IMF, 흔히 말하는 외환 위기입니다. 또 98년과 같은 위기로 이렇게 가는 그 경로에 올라타고 있는 거 아니냐, 이 걱정을 하는데, 지금은 그 구조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역 적자는 지금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만, 우리의 경상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가서, 우리 공장들이 그때보다 지금 해외 나가서 버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외에서 그 소득을 벌어들여서 국내로 들어오는 돈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게 총체적으로 모이는 것이, 옛날에는 무역수지가 곧 경상수지 적자고, 즉 그것이 곧 외환보유고 문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지금은 무역수지가 적자라도 우리 경상수지는 흑자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대규모 흑자를 보이고, 금년에도 지금 이렇게 무역수지 적자가 있지만은 금년에 경상수지는 200억을 훨씬 넘는 흑자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상품수지와 소득수지 등이 좋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바로 이것이 또 외환 수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무역 수지가 적자라고만 해서 그것이 환율의 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경상 수지의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이것이 외환 수급의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이 채널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일 시장에서 기다리는 질문을 주셨는데 1,300원대 환율이 적정 수준이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외환 당국자, 정부 당국자는 적정 환율 수준에 관해서는 언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순간 바로 지금 아마 이 이야기 드리는 순간 외환시장에서는 바로 그것과 관련된 시장의 움직임이 일어난다. 그래서 적정 환율 수준 1,300원대가 적정 환율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 말씀드리고, 또 이것이 고환율이냐, 그 자체도 그 수준에 관한 또 가늠자가 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고환율도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환율은 굉장히 그 변동성이 완화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원화와 달러의 환율도 1,200원, 1,300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한테 중요한 환율, 비교 환율이 일본 엔화, 중국의 위안화입니다. 일본 엔화는 얼마 전까지 990원 대 이렇게 100엔에 990원 이렇게 가던 환율이 지금 근자에는 930원, 40원 이렇게 가고 있다. 상대적으로 엔화에 비해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지금 강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실 이것이 또 대외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그 환율은 비교 환율을 그렇게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이것은 왜 환율이 1,200원대 하던 환율이 왜 1,300원대, 1,350원대 갔느냐, 딱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달러화가 강세로 갔기 때문입니다. 달러의 금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금리가 5.25%나 가 있고, 미국 경제가 강하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로 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상대국 비교되는 국가들의 환율이 대부분 약세로 가 있고, 약세의 정도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 원화 환율은 그 흐름에서는 크게 벗어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환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장의 수급에 맡겨놓고, 그 다음에 우리 경제 펀더멘탈을 반영하면서 환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가 적정 환율 수준에 대해서 언급은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외환 시장이 아주 급변동이 심할 때, 그럴 때는 시장 안정 차원에서 일부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다,
이런 정도로 원론적인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토론회가 1시간 정도 이어졌고요. 딱딱한 질문들이 계속됐는데 잠시 우리 부총리께 개인적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 부총리 하면 떠오르는 그 정책이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별명이 지어진 분도 계시고요. 상대적으로 추 부총리 하면 떠오르는 정책이 있느냐라고 하면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평가는 남들이 하는 거고 제 스스로 제가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다시 진정인 기획재정부로 경제부총리 자리로 돌아와서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 건전성, 기업이나 개인이나 국가나 건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빚이 많으면 늘 상대방으로부터 혼례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결국 위험에 빠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지 않도록 급격히 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가계부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재정도 건전 기조로 회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경제 기본 실력을 좀 키워야 되겠다. 생산성 이런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저는 이 건전성을 중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추경을 쉽게 안 하고 국회에 있을 때도 추경을 자꾸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혹자가 그러죠. 왜 추경호 같으면 추경을 좋아하는데 왜 자꾸 추경을 반대하냐.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습니다. 추경호라고 그러지 말고 추경불호라고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 말씀 중에 경제에 있어 모든 공과에 대한 책임은 경제부총리 내가 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그 경제수장이시긴 한데 정부 내에 대선배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층층시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경제에 대해서는 저 위에 없는데 대통령 외에는 예, 아마 우리 대통령을 언급하신 건 물론 아닐 거고 초미님이 또 경제 전문가시고 또 우리 비서실장이 전문가니까 선배들이고 층층시 아니냐 이런 말씀이실 것 같은데 그 두 분들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저희들이 같이 공유를 하고 기조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 저하고 생각이 다르지를 않고 있고 두 번째는 경제 정책을 하면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저에게 뭔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현안에 관해서 직접 나서서 조정을 하고 제가 하는 정책을 다른 방향으로 들고 이런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었다. 저의 공간을 최대한 열어주고 존중하고 계시고 저도 필요할 때는 가서 제가 필요하면 또 경륜이 있으신 분인데 상의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혜를 구할 수 있고 그래야지 저도 담벼락 쌓고 쌀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늘 상의하고 자문을 구하는데 정책에 관해서는 우리 경제팀이 또 현재는 제가 수장격으로 있습니다. 저희한테 전적으로 그 공간을 열어주고 계시고 권한을 주시고 또 역시 나중에 책임도 제가 지는 거죠. 그렇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간섭이나 층층시야 제가 여태까지 있으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